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의 압구정 아파트에 연끌을 할까? 아니면 S&P 500 지수에 몰빵을 할까? 자, 누가일까요? 물론 제가 압구정 아파트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있는 보이는 자료는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부동산 관련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S&P 500 지수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S&P 500 지수에 몰빵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이 중요한 포인트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카데믹한 로직이 숨어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제가 주식 추천드리는 건 아니다. 제가 실제로 10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레이 달리오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먼저 한번, 자, 제가 레이 달리오님은 책을 4권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2권의 책 제목이 프린서플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2bedroom에서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펌의 가장 큰 회사를 키웠는데요. 그분은 자,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겠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그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들이 뭐냐 하면 meaningful work와 meaningful relationship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radical transparency라는 걸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머리토크래시는, 자, 아이디어 머리토크래시입니다. 아이디어가 모든 거를 지배하는 아이디어 지상주의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당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을 believable people을 찾으세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목표가를 올리거나 낮추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요. probability of being wise를 올리는 거고요. 자, triangulat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자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육체 이탈해서요. 당신과 믿을 만한 사람 중간에 서서 의견을 보는 거죠. 이걸 triangulate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을 지배하게 하라. 결국엔 뭐냐면요. 자, believability weight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elievability weight. 자, 항상 이모션을, 템퍼를 잘 간직하세요. 자, 우리가 주가 빠지면 화나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먼저 사고 나서 연구하거나 보지 말고요. 러닝한 다음에 디사이딩 해라. 최종 결정을. 그리고 최선의 대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시되 나에게만 어울리는 답을 찾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최선의 가능한 선택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최선의 길을 모르는 나의 능력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어요. 결국엔 그래야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중의 믿을 만한 점에 무게를 둔 투자 결정과 당신이 믿는 것과 서로 비교해서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프로세스,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대형주 지수에 투자하면 왜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인증하는 사람들이 점점 유튜브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키 핵심 이론을 프린서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제가 쓸 건데요. 우리가 모멘텀은 어떻게 쓰냐 하면요. 약간 이 모멘텀은 퓨어 잉글리시입니다. 예, 모멘텀 트레이딩 스트래터지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쓰는 모멘텀은 뭡니까? 뭐 그죠? 그런 뭐 트럼프 모멘텀 아니면 뭐 그렇죠. 환율 원화 강세, 원화 약세 모멘텀 뭐 아니면 우리 뭐 정부 수혜 모멘텀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다른 모멘텀 트레이딩 스트래터지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아카데믹 용어인데요. 좀 다른 용어로 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진국 부동산 지수 투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S&P 500 지수, 미국 대형지 지수에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떨까? 자, 인플레이션 관련된 비교 지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자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주식 TV에 가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고 있고요. 자, 게시물에 보시면 중요한 것들은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상위 1부터 500까지 물론 숫자가 500개가 좀 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에서 편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6.25 사변이 발생했었던 자 거의 74년 동안 S&P 500 지수의 리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잠깐. 굉장히 신기합니다. 매년 수익인데요. 30, 20, 18 오른 다음에 1%밖에 안 빠지고요. 50, 37 거의 뭐 100% 이상 오른 다음에 10%밖에 안 빠지고요. 40, 26 다음에 8%밖에 안 빠지고요. 20, 16 다음에 9%밖에 안 빠지고요. 20, 10 오른 다음에 8%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3, 14, 18 오른 다음에 14, 25 이게 이제 1973년도에 1930년 대공황도 아니지만 1973년도에 주가가 2년 연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37, 23 오르고 6% 빠지고요. 6, 18, 31 오르고 4.7%밖에 안 빠지고요. 80년대 20, 22, 6, 31, 18, 5, 16, 31 엄청 오른 다음에 3%밖에 안 빠지고요. 희한하죠? 37, 9, 1, 37, 22, 33, 28, 20 오른 다음에 드디어 2000년도에 이제 너무 많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다음에 9, 11, 21 빠집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었어요. 2004년도에 28 다시 또 올라갑니다. 3년 빠진 다음에 닷컴 버블 3년 엄청 두둑에 맞고 제가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등락폭이 크죠. 등락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렇지만 나스닥은 테크 중심의 포커스가 되어 있고 S&P 500 지수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이오도 있고 그렇죠.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다이버스하기 때문에 S&P 500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닷컴 버블 3년 뒤에 두들겨 맞은 다음에 다시 28, 14, 15, 4를 오른 다음에 2008년도 이게 이제 우리 리만 브라더스 모기지론 이건 금융위기죠. 자, 그 다음에 36%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25, 14, 2, 15, 32, 13, 1, 11, 21 빠지고 단 한 해 4% 빠지고 그 다음에 31, 18, 21, 31, 18, 28 그 다음에 18 빠지고 26, 24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어느 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애뉴얼 리턴이 수익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2028년부터 이제 50년대 이전에
2028년부터 99년까지는 애뉴얼 리턴이 10.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거의 여기는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자 거의 한 70년도 동안 10% 정도 애뉴얼 10%예요. 이게 10% 그냥 이게 저기 복리 10%입니다. 애뉴얼 리턴이라고 하면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무슨 이게 미국 S&P 500 지수가 어떤 매직을 불리는 걸까요? 자, 2000년부터 가장 최근 24년간은 연간 7.6%입니다. 자, 물론 이런 이유가 자, 지금부터 제가 뭐 미국이 당연히 첫 번째는 미국이 글로벌 넘버 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자 인덱스가 중요한 두 가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 이게 다 안 보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저기 원래 레퍼런스를 했던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버 원 그림이 이게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 언더퍼포먼스하고 오버어치버스가 있는데요. 자, 이게 1989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26년 동안의 토탈 라이프타임 리턴스예요. 인디비주얼 스탁인데 자 보시면 30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 2844개입니다. 이게 왜 S&P 500 지수인데요. 왜 이렇게 종목이 많냐 하면 많은 종목들이 들어갔다가 많은 종목들이 퇴출이 됩니다. 단순하게 퇴출이 되는 게 뭐 파산하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S&P 500 지수 종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생기는데요. 대략 한 26년 동안 자 언더퍼폼한 숫자 이게 마이너스 75% 그냥 언더퍼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75% 50%도 아니고 마이너스 75% 이상 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숫자인 자 플러스 75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플러스 75가 아니고요. 100% 그죠? 자 공매도 자 마이너스 수익률은 100%지만 상승 수익률은 100% 이상인 거죠. 300% 이상 난 수익 종목이 2800입니다. 자 다시 한번 75% 이상 난 종목들의 숫자가 숫자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퍼센트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스 퍼포밍 80%의 주식들은요. 토탈 리턴 오버 제로 전체적으로 사실은 80%의 주식은 S&P 500 지수에 있어서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 제가 그 S&P 500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살아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20%의 베스트 퍼포밍 스탁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S&P 500 지수가 그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의 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팔란자 종목을 샀잖아요. 어제 제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샀습니다. 제가 뭐 조정받아서 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제 또 5% 올랐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리고 자, 이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만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속성상 손해나면 안 팔려고 하고요. 수익 나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얼른 차익 실현 해버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인데요. 자, 지금 자,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고 인간의 본성을 어긋나는 거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4팩터 모델이 뭐냐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네 개의 요인이 상승 요인이 뭔가를 1927년도부터 2014년까지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의 30년 하고요. 그렇죠? 33년하고 1930년이라 하면 70년이잖아요. 73년에다가 14년이니까 거의 87년 동안 S&P 500 지수의 상승 요인을 분석을 하면 베타라고 하면 S&P 500 지수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1927년부터 2014년도까지 베타라고 하면 S&P 500 지수와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가 8.4%. 그죠? 네. 그 다음에 대형주가 살아남는 이유 3.4%. 애뉴얼 리턴이, 그죠? 애뉴얼 프리미엄이에요. 자, 저평가. PBR이 낮아서 수익이 나는 거 5.0%.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자, 모멘텀.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을 모멘텀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자, 이것이 가장 베타보다 더 강한 요인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S&P 500 지수가 그리고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면 자, 지금 S&P 500 지수가 이렇게 강한다. 그러면 난 S&P 500 시가총액 가중이 아니고 동일 가중에 되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비밀스러운 그 마켓의 요인을 제대로 직시를 하셔야 된다. 자,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선진국 지수, 선진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예,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S&P 500 지수처럼 잘 나갈까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커버 스토리로 쓰려다가, 자,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장 제가 마지막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 광고를 잠깐 좀 끄도록, 광고가 잘 꺼지지 않네요. 네. 광고가 꺼지지 않으니까, 네. 그림을만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여기 있네요. 네. 광고 끄는 게 있네요. 자, we spread use of variable mortgage rate. 이게, variable, 이거는, 자, household as a percentage of gross disposable income이에요. 크면 클수록 disposable income 중에 household 대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위험한 겁니다. 노르웨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노르웨이가 가장 위험한 거죠. 변동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share of adjustable rate mortgages in new mortgage issuance. 새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는 비중이거든요. 자, 노르웨이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변동금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국가고요. 부동산 버블이 가장 쉽게 터질 수 있는 국가 넘버 1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자,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자, 서방 국가라고 하는 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게요. 2000년도 서브프라임 2000년도 닷컴 네, 우리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에서는 고정금리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자, 하우스홀드 인컴 대비해서 그 하우스홀드 뎁을 갚을 수 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거의 서방국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은 부동산으로 터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그 서프라임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굉장히 부동산에 터지지 않도록 많이 조절을 해놨다. 자,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사실은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덜 걱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덜란드가, UK가 굉장히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가정에 빚이 많긴 하지만 미국보다는 그래도 고정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모기지 이율을 고정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올수록 자, 안전한 국가들이 있고요. 자, 미국이나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이게 미국이거든요. 1987년도라고 보면 대략 한 4배 올랐습니다. 물론 뭐 대도시의 맨하탄의 비싼 아파트는 더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평균. 자, 오스트레일리안 하우스 프라이스는 10배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미국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호주는 미국보다 2.5배 더 많이 올랐습니다. 더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또 하나의 disposable income 대비해서 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하우싱 프라이스의 성장률을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이거는 미국인데요. 호주는 집값이 그 disposable income의 수준보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굉장히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어저스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나누면 이게 real housing price 그 다음에 real disposable income이 되는 건데 같이 가야 좋거든요. 미국은 탄탄하게 괜찮아요. 근데 real로 인플레이션 어저스 해도 호주는 굉장히 불안하다. 네. 자, 또 하나의 debt to disposable income도 보시면 미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와 호주는 거의 가처분 소득을 거의 미국의 2배 정도로 그렇게 안 좋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불안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캐나다하고 잠깐 빨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호주의 비교를 보셨기 때문에 캐나다는 더 미쳤습니다. 2007년까지 사실 비슷하다가 캐나다가 이게 지금 중국의 이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캐나다가 훨씬 미국보다 급등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호주보다 서방 국가에서보다는 캐나다가 굉장히 더 불안하다. 급등락이 파란 게 캐나다고 빨간 게 미국인데요. 캐나다가 너무 급등락이 크다. 조금 캐나다 부동산은 미국보다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 있다. 부담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미국 메가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종목 플러스거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종목을 10개 있다가 어제 2개를 더 편입을 했죠. 팔란티아하고요. S&P 500인데 실제로는 자 보시면 자 우리 이게 지금 제가 팔란티아하고 브로드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팔란티아는 어제 올랐는데 그죠?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준을 갖고 있었고요. 팔란티아 오르는 데도 샀는데도 또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팔란티아 1%, SPY도 1% 이렇게 편입을 했었죠. 자, 종목 제가 이제 조정하기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보면 뭐 비중이 지금 제가 처음에 산 게 SPYD 이게 S&P 500 지수인데 배당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지만 자 하나 샀습니다. 네, 1%. 네. 뭐 후드,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샀는데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은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비중은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자, 세 종목을 이제 팔란티어,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2, 4.5, 2.2% 올라서 각각 1%씩 팔았고 팔란티어는 1%밖에 없으니까 0.5% 덜었죠. 그래서 총 2.5%를 현금화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주식을 사줬는데 테슬라가
계속 좀 빠져서 테슬라를 2.5%를 샀습니다. 물론 기존에 테슬라 비중이 제일 많았었는데 이제는 테슬라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는 테슬라가 제일 비중이 많게 됐습니다. 조금 테슬라가 최근에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식과 채권 50, 주식 50 이렇게 갖고 있는데 주식을 100% 감안했을 때는 주식이 74, 현금 26 이 정도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2개 편입을 더 했지만 실제로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저희 게시판에 가시면 우리 최근에 가장 지금 이렇게 비중을 올라가는 거는 팔고 테슬라가 비중을 확대했죠. 제가 테슬라 비중을 확대했더니 이제 제일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제 또 어바고,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란티어 비중을 팔란티어를 팔았더니 굉장히 작아졌죠. 지금 넷플릭스 갖고 있는데 조금만 갖고 있어요. 판 것들이 종목이 굉장히 비중이 급등락을 하는 건 비중이 작아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을 갖고 있는 거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유망한 종목 위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